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똑똑입니다. 2021년 3월 12일 이제 금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물가 금리 인상 시그널 이제 체크 포인트. 오늘은 좀 이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스크라고 말하는 게 맞나? 아무튼가 이제 단기적으로 노이즈, 리스크가 아니고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주식시장 투자를 하면서는 리스크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기하는 사람들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폭락이 크게 와도, 한국이 망해도, 한국에 있는 가게, 이머징의 가게가 많이 망해도, 또 미국이 망해도, 투자에는 리스크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386화. 버블이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저는 버블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영상들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해소되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버블이 중첩이 되면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기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면 사람들이 투자 흥미를 잃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심리적으로, 인간은 심리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오를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외감을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도 하는 거고요. 이것저것 그날마다 올라가는 주식들이 보여주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거고, 또 몰빵으로 해가지고 뭐 한꺼번에 무슨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디서 듣고, 뭐 뉴스로 듣든가 언론에서 듣고 어디서 듣다 보니까 나도 막 수백 프로씩 수익 낸 게 있는데 나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이 작았다 라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이 오게 됐을 때는 힘들어요. 힘들다.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경험이 쌓여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이런 변동성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심리적으로는 불편하죠. 그냥 불편한데 하락이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한데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쌓여 나가야 되고 이제 올바른 습관이 자리 잡혀야 되고, 그렇게 금융에 대한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항상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기회로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락이 불편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100억, 이제 관리 측면에서 관리에 대한 습관이 많이 돼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 그러면은 노후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30억 정도는 뭐 예금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걸로 빼놓고, 채권 같은 것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싫어. 예금하고 금으로 이제 뭐 당장 한 10, 20억은 예금으로,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돈, 그리고 금으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놓고 70억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게 심리적인 압박이 크게 없습니다. 견디면 돌아올 거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 전재산이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뎌 나가야 이제 뭐 노후 준비도 되는 거고, 자본 사이즈도 이제 많이 커지고 그런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런 힘든 부분들이라든가 리스크가 나오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나오면 회피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회피를 하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노이즈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서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는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수 수익률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이기는 게 목표다. 자, 헤지 펀드라는 게 처음에 왜 만들어졌냐면 마케팅을 많이 한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자, 상승기에만 수익을 보는 거죠. 하락이 올 때는 어때요?
수익이 없어요. 근데 헤지펀드는 자, 숏 포지션도 가져가고 롱 포지션도 가져가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에 다 배팅을 한다. 그래서 하락 때도 수익이 나고 상승에도 수익이 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을 보면 99%가 90% 이상이 지수 수익률을 못 이깁니다. 그냥 사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건 이미 데이터로 다 검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왜 못 이길까? 이 헤지펀드라는 것도 인간이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짜고 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라는 걸 회피를 하게 되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노이즈라는 거는 관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관리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겠죠. 근데 스스로 자신의 성향을 찾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노이즈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방어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거 역시 수익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노이즈를 방어하는 거는 장기 수익률이 떨어질 때, 장기 수익률이 좋을 때는 어때요? 주식 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리스크 노이즈가 있을 때는, 노이즈가 시장에 입혀져 있을 때,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가 막 최악일 때, 이럴 때는 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욕심이 껴있을 때, 광기가 껴있을 때는 어때요? 이때는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욕심하고 광기가 돈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참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산 가격은 어떻게 해요? 참여자들이 많으니까 비싸게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비싼 자산과 싼 자산을 이제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공부량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노이즈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간에, 쉽게 말하면 버블 구간에. 버블이라는 건 뭐예요?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시장이 비쌀 때만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이제 뭐 조금 더 운영에 내가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은 채권 비중을 섞어가고 무슨 뭐 금도 운영을 하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등등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냥 다 두들겨 맞아도 됩니다. 결국은 지수라는 거는 영원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오는 폭락이라는 거는 아무리 큰 폭락이 와도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회복이 되진 않는다라면 주식시장이라는 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노이즈 요인은 왜 체크를 하냐?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은 이제 노이즈 요인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체크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회를 보기 위해서예요.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런 노이즈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러면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잡아나갈 건가? 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하락을 회피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미국이 지금 최근에 보면 시그널을 막 주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용인하겠다. 그러면 이 스탠스가 어떤 스탠스라 가지고 왜 이거를 용인하겠다라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인플레라는 게 발생이 되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자,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를 해소를 시키려고 어떻게 돼요? 지금 긴축을 계속 막고 있죠. 긴축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심해져요. 그렇지만 이 양극화를 용인을 해야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버블로 온 거예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버블로 온 거고. 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인플레라는 게 움직이면 물가가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자, 물가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업 이익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자, 투자가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긴축 시그널을 최대한 미루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회복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긴축으로 가야죠.
무슨 말이냐? 부채를 줄여야죠. 왜 부채를 줄여야 될까요? 다음에 또 어떤 리스크나 노이즈 요인이 오게 됐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세금 더 걷고 금리 올리고 자, 이런 걸 해야죠. 그럼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 견디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이제 경제가 좋을 때는 바로 안 무너져요. 이게 경제가 좋을 때는 긴축이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해도 견딥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구간이 오게 돼요. 그러면 노이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노이즈가 올 거란 말이에요. 언제 올 거냐?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안에 한번 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언제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노이즈가 오면 어때요? 그냥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지금 그럼 어때? 장이 좋으니까. 자, 수익도 많이 났어요. 그럼 수익이 안 난 사람들은 기존에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뭐 코로나 구간 때, 작년 뭐 2018년도에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이럴 때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따라잡은 거죠. 장이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노이즈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면 다 깡통 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안 좋을 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현금 비중 계속 쌓아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현금 비중을 쌓아간다는 건 뭐예요? 자, 현금이라는 걸 쌓아가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 비중을 똑같이 유지를 해도 현금의 규모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0이에요. 자, 현금이 200이야. 예를 들어 주식이 700이고 현금이 300이야. 근데 주식이 700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400만원 올라가. 그러면 현금 비중을 맞추려고 하면 어때요? 이거를 늘려야죠. 500이든 600이든. 그러면 똑같이 7대 3이 계속 비율이 맞춰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채광이라든가 금을 섞어가는 거죠. 장이 좋을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덜어서 계속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노이즈가 왔을 때 같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라든가 금도 노이즈가 왔을 때는 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이랑. 근데 어때요? 덜 빠지죠. 그러면 리밸런싱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입니다. 여기서 이게 5000까지 갈지 10,000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10,000까지 갔다 무너지면 많이 무너질 것이고, 5000까지 갔다 무너지면 10,000대보다는 적게 무너질 것이고, 지금 무너지면 어때요? 가장 적게 무너지겠죠. 언제 무너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견디는데, 자, 5,000이 넘어가고 10,0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이즈 관리를 더 해야겠죠. 왜? 10,000까지 갔다 무너지고 5,000까지 갔다 무너진 다음에 무너졌을 때 저렴하게 이제 자산을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 욕심을 관리해야 될 구간이다. 제가 2018년도부터 2020년 3월까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공포를 관리해야 될 구간이고 견뎌야 된다. 무조건 수익은 담보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 쌓여가는 구간이다. 계좌 수익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지만 여기 회복되는 순간 계좌 수익률은 50% 100% 넘어갈 거다. 다 그렇게 돼 있죠. 희한하단 말이야. 어떻게 그게 돼 있을까? 내가 무슨 뭐 굉장히 그 회복이 언제 될지는 모르죠. 그 기간값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견디면 회복이 됐을 때 그렇게 수익이 날 거다 라는 건 담보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나중에 그런 노이즈가 터질 거다 라는 게 담보가 돼 있는 거예요. 노이즈가 터질 게 담보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노이즈가 일단 터져 있을 때는 여기서 추가 노이즈가 나온다 그래도 결국은 회복이 되는 거고, 지금 회복이 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언젠간 또 노이즈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노이즈가 터질 거니까 지금 회피를 해야 되냐? 지금보다 따블이 더 갈 수도 있고 따따블이 더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회피를 하냐고요. 그래서 두들겨 맞아야 되는 겁니다. 노이즈라는 거는.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 고용이 늘어나니까 뭐예요? 인플레를 용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자, 인플레를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게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냐를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감당 수준이 한 3% 정도 기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인플레가 5% 뭐 10%씩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감당을 못합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지금 미국이 잡혀 있는 게 올해 지금 경제 성장률 잡혀 있는 게 지금 6%예요. 작년만 해도 뭐 코로나 때만 해도 3%가 될 거다 말 거다 마이너스 3%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경제 성장률 잡혀 있는 게 6%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6%에서 8%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에서 4%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가 인플레가 감당하지 못한 수준은 뭐예요? 요걸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인플레가 5%를 넘어가면 인플레 상승률이 5%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률보다 인플레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위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정부 개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개입이 있을까요? 인플레라는 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뭐하고 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에서 스탠스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방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요거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독일이 전쟁 이후에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은 굉장히 그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야지? 불안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제 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훨씬 심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부양책 같은 경우도 보수적으로 쓰는 거고요. 미국 같은 데가 가장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이제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폐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부를 합법적으로 조작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미국이 기축통화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0달러 만드는데 40센트 들어가요. 40센트로 돈 찍어갖고 100달러치를 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만큼의 차액은 미국과 교육하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도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미국이 소비가 많이 사주니까 그런 혜택들을 보는 거죠. 이제 다른 데들은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환율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뭔가 노이즈가 오면 미국 자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무슨 노이즈 요인이 오게 되면. 그러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노이즈 요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화폐가 어때요?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지금 한 30% 정도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에서 35%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화폐가 유통량이. 근데 중국은 지금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자 미국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기축통화 내가 해보자. 이런 것들 하면서 디지털 화폐 같은 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요건 확실해요. 자, 미국보다 중국이 소비혈액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언젠가는 기축통화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볼 때 어때요? 그러면 미국 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자산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 세계의 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기축통화가 넘어올 때 유럽 자산이 가장 위험했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 자산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방관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을 방관해버리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치면 1000만원 갖고 커피 한 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깡통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럼 이런 정부 개입이 들어갈 때 미국에 대한 스탠스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화폐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부분에서 뭐 노이즈 요인이 나올 것 같으면 미국이랑 통화 사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통화 사업 같은 게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결국은 미국이랑 우리나라 미국의 수출 비중이 20% 미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중국 경제랑 영향이 더 크다.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미국이랑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는 이제 부딪힐 가능성들이 높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뭔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사업군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인플레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화폐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화폐 전쟁. 요런 것들이 앞으로는 노이즈로 작용할 수가 있다.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기준금리 인상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긴축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미국에서 언제 하겠다 그래요? 자, 2023년에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이 말을 믿고 있어요. 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2023년까지는 리스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노이즈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가가 지금은 한 2% 3%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급등을 해버린다. 근데 이게 만약 방어를 하겠죠. 그럼 이거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금리 인상밖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급등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느냐. 최근에 보면 브라질 같은데, 브라질에서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30% 전 세계 30%가 넘는다 그래요. 전 세계 발생 뭐 사망자 수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한 30% 된다 그래. 인구가 더 많은 나라니까. 근데 브라질 같은 데를 보면 뭐 하는 나라냐? 원자재를 파는 나라예요. 러시아, 브라질 이런 데가 원자재를 많이 공급을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이즈가 많으면 뭐예요? 브라질에 노이즈가 많으면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요인 중에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 전에는 안 할 거다. 라는 거를 확신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제 2017년, 18년 때부터 미중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기 전에, 미중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도 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쵸? 미국은 금리나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계속 올리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 지금 경제 부분들이 이게 안 따라가서 금리 격차가 많이 줄어서 또 노이즈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은 화폐에 대한 예를 들어 신용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무조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경제 수준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금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해갖고 노이즈 요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자산보다 한국 자산이 디커플링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죠. 그거는 또 바꿔말하면 뭐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리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 격차가 높아지고 먹으면서 한국이 어때요? 글로벌리 상승률이 가장 높잖아요. 코스피 상승률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직면에 있는 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좋을까? 뭐가 어떻게 좋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가 입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샀을 때가, 반도체에서 노이즈가 가장 컸을 때 2018년도, 2019년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걸로 반도체 노이즈가 가장 컸어요. 근데 반도체 양껏 담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어때요? 반도체 기업들 좋잖아요. 그럼 지금 노이즈가 제일 큰 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로 노이즈가 제일 큰 거. 지금 코로나로 노이즈가 제일 큰 거는 뭐야? 무슨 여행.
소비 등등 아직 소비 회복이 안 된 것들,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가장 클 거란 말이에요. 경제 회복이 되면. 근데 뭘 봐야 될까요? 이게 언제일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백신이 보급이 되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뭐 자유롭게 이동이 일단 되는 시점이 올해일지 내년일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망할지 안 망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런 시점 같은 거를 보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노이즈에 있을 때 뭐 반도체 노이즈들이 있을 때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왜? 반도체라는 건 4차 산업이라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4차 산업의 원자재인데 이쪽 투자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수요량이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회복이 될 건데, 여행이라든가 우리가 소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건 무조건 회복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뭐 여행 갈 돈 같은 거 가지고 이미 많이 지금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뭐 차 바꾸고, 여행 못 가니까 그런 돈 남는 거 갖고 차 바꾸고, 그래갖고 자동차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휴대폰 같은 거, 그리고 가전제품, 이런 쪽에서 소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여력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턴어라운드가 잡힐 때 턴어라운드 폭 같은 걸 체크를 하고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쪽들은. 항공 쪽은 더 불확실성이 심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보다는 이런 쪽들은 훨씬 불확실성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트폴리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물려갖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돼가지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마이너스 70%까지 갔다 지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포지션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지금 편입은 해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회복이 얼마까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어때요? 주가가 미리 올라가 있어. 그걸 이제 턴어라운드 부분들 미리 반영해갖고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여행 섹터, 항공 섹터 이런 것들은 아예 관심도 안 두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이제 물가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움직이면 가장 수혜 섹터가 식료품 섹터. 식료품 쪽 지금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고요. 이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게 인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긴축 시그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욕심을 더 줄여가야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런 시그널들이 오면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성장 섹터가 더 버블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버블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더 줄여야 됩니다. 비중을 더 줄여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에 출발할 때는 가치주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노이즈가 만들어진 다음에 갈 때는 버블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 섹터는 자, 성장 기준으로 가면 이만큼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버블이 요만큼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기간 동안 어때요? 이 기간 동안은 주가가 여기서 돌아야 되는, 여기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려면.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이렇게 확대되는 포지션에는 보면 안 된다고요. 지금 성장 섹터는 그렇게 비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30배, 100배.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받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럼 성장률이 지금은 30%, 50% 쌓여 있으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데, 이게 예를 들어 성장률 30%, 50%에서 뭐 10%, 20%로 줄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률이 작살 나는 겁니다. 기본 마이너스 50%, 70%, 90%씩 빠진다고요, 주가는. 그러니까 가치와 지금 주가 가격의 괴리율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라는 게 발생이 되고 긴축 시그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 섹터 비중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7대3에서 6대4까지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블 포지션이 한번 확대되면 4대6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치주 섹터가 비중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성장 섹터에서도, 섹터 전체는 성장 섹터인데 그렇게 뭐 부채도 많지 않고 밸류 부담이 이렇게 높지 않은 섹터도, 종목들,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중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이제 추려가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 시그널,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2년 후에 갈지, 1년 후에 갈지, 5년 후에 갈지, 3년 후에 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스는 여기에다 잡아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시작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 자, 물가가 인플레가 움직일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 지금은 시그널을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자산시장의 버블을 경계하고 있다. 이거는 이 스탠스는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대가 많았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냐면 금리가 이제 결국 이걸 다 용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스탠스가 금리가 인상할 거다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금리를 언제 인상할지 모르겠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 채권은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단기채 금리는 어때요? 이건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지금 묶어놓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폭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중엔 이렇게 갈 거다라는 스탠스가 잡히니까 어때요? 성장 섹터에서 노이즈 요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 섹터의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미 연준에서 이거 해줄 거다. 주가 조작이란다. 조작을 해줄 거다. 이게 이제 공개 조작이라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단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가 못 올라가고 뭐라 그래야 돼? 단기채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시켜 놨으니까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장기채는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채는 못 올라가고 있다. 심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돈이 여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채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단기채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장기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지금 계속 발행을 하고 있잖아. 부양책을 쓰고 있으니까 돈을 풀고 있으니까 돈을 풀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금을 늘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을 푸는 걸 어떻게 발행을 하냐니까 빚을 내서 발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채를 내가지고 돈을 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그 돈을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빚을 내서 돈을 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 국가의 신용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돈을 푸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미국 신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신용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를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단기채를 팔면 어떻게 돼요? 단기채를 파는 게 아니라 단기채를 사는 건가? 맞다. 단기채를 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단기채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채를 사주면 어때요? 장기채 금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을 줄이는 걸 가지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그래요. 조작을 하는 거죠. 자, 공개 조작.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되면서 성장 섹터는 어떻게 돼요? 버블을 더 키우겠죠. 지금 버블이 있는데 버블을 더 키우겠죠. 요걸 해줄 거다. 왜 시장이 흔들리는 걸 방어를 해줄 거다. 이런 기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에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버블을 더 키우는 건데 지금 많이 비싼데 거기서 버블을 더 키우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시장 흐름이 좋잖아. 시장 흐름이 좋은데 정부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 섹터가 폭락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겠죠. 이런 거 할 거란 말 정부 개입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지금은 좋잖아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폭락도 안 나왔는데 이런 걸 왜 해주냐고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빠져야지.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게 고점에서 한 30% 빠졌다가 지금 뭐 반등이 급하게 올라오고 뭐하고 했는데 30% 이상 빠졌다. 더 빠져야죠. 테슬라 같은 게 뭐 한 300불 가고 무슨 지금 아마존 같은 게 3,000불이면 이게 뭐 한 2,000불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많이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럼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요거는 또 심리가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개입을 하겠죠. 이런 게 올 때 개입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성장 섹터 폭락 오면 받으면 된다고요. 폭락 오면 요런 거 해줄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인플레라든가 뭐 요런 거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상. 요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섹터들은 조정이 오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지금은 요런 것들이 이제 리밸런스 보다가 밸류가 부담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덜어놔. 그 다음에 성장 섹터가 만약 폭락이 오게 되면 가출 섹터도 같이 빠질 수도 있지만
들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게 성장 섹터가 많이 빠지면 가치 섹터가 올라오면서 리밸런싱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디커플링이 메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섹터는 밸류 부담이 있으니까 가치 섹터는 밸류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맞춰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이즈원이 커지게 되면 이런 거 개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섹터가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면 이런 개입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성장 섹터를 비중을 늘릴 포지션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지금 또 이제 1.6%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저번 주 말쯤 이제 목금요일날 급등했잖아요. 그러다가 장기채 금리가 또 이제 1.6% 넘어가고 하면서 또 조정 흐름이 오고 있는데 요런 게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어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장기채 금리가 지금 한 1.8% 뭐 2%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이제 위험 신호예요. 그러면 성장 섹터가 많이 빠지면서 언론에서 어떻게 될까요? 성장 섹터 다 망했다 하면서 또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그때 밸류 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성장 섹터가 지금 있는 게 뭐냐? 시장에서 주도주가 뭐냐 보면 돼요. 2차전지, 뭐 인터넷, 뭐 반도체 등등해서 IT하고 뭐 헬스케어 있겠죠. 대표적인 성장 섹터. 자,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최근에 움직이지 못하죠. 자, 근데 IT는 어때요? 자, 미래 성장에 담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2차전지하고 인터넷 쪽은 너무 비싸요. 밸류에이션이 막 지금 막 40배, 100배 이래. 비싼 거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밸류에이션이 10배, 20배밖에 안 돼요. 10배, 20배도 안 돼. 근데 업사이드가 많이 잡히고 있어요. 반도체 쪽. 폭락이 나면 어떻게 같이 빠지게. 저는 뭐 사야 돼? 반도체 담으면 된다고요. 성장 섹터가 지금 많이 내려오면 반도체 밸류 매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반도체 쪽은 지금 제가 밸류에이션 해보면 한 상승률이 150%, 200%씩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버블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입을 안 했는데, 자, 장기채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1.8% 막 넘어가고 2% 넘어가고 하면 이거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물가 상승 관련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막 테마 붙고 막 움직이고 뭐 기준금리 이런 것들이 테마 붙고 막 급등 포지션에 나올 거라고요. 이때 분할 매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런 노이즈들이 나왔을 때 성장 섹터 비중을 또 리밸런싱을 잡아주는 거죠. 상대적 밸류 매력이 성장 섹터가 높아지는 포지션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2900포인트 코스피 기준 2900포인트 위에서는 가치주 섹터 밸류 매력이 더 높을 것 같다. 근데 2800포인트 밑으로 많이 내려온다.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이건 성장 섹터 밸류 매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2800포인트 밑에서부터는 성장 섹터 비중을 다시 늘려서 다시 7대3으로 맞출 수 있다. 지금 이제 6대4까지 맞춰놨는데 만약에 시장이 많이 빠져버리면 성장 섹터가 밸류 매력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섹터하고 금융 섹터하고 제가 봤을 때 밸류 매력이 비슷하거든요. 건설 섹터가 지금 밸류 매력이 가장 높고. 근데 28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가치주 섹터보다 성장 섹터 밸류 매력이 높아지는 섹터가 성장 섹터 중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IT 섹터하고 IT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반도체하고 지금 빅데이터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쪽하고 이제 헬스케어 쪽 비중을 늘릴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 거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치주 섹터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밸류 부담이 없으니까. 많이 올라간 기업들 말고, 이슈 타고 많이 올라간 기업들 말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 채워가고, 요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요런 이제 시그널들이 오면, 이런 시그널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장기채 금리가 뭐 1.7% 넘어가고, 1.8% 넘어가면, 만약에 성장 섹터가 폭락이 온다. 단기 폭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투매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기회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를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보면 전략을 왜 그렇게 세우고 어떻게 세우고, 자, 오늘 이제 회원방송에, 내일 이제 회원방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따로 이제 종목 얘기도 하면서 이제 좀 짚어드릴 텐데, 이런 스탠스들을 미리 가지고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해야지, 쪼렇게 됐을 때 쪼렇게 해야지, 비중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 부양책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부양책은 더 안 나오겠죠.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는 게 부양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때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성장 섹터가 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고밸류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놓고 보면. 앞으로는 추가 부양책이 아니고 투자를 하겠죠. 정부에서. 무슨 말이냐? 이미 경제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돈은 그만 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블은 메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버블에 있는 섹터들은 이 버블이 메워질 때까지는 쉽게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2차전지. 2차전지 전부가 아닙니다. 요중에 배터리랑 몇 개 있는데 뭐 자율주행 테마 붙어 있는 것들이랑 무엇이냐 인터넷 기업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비싸거든요. 이쪽이 가장 비싸요 시장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줄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요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뭐 카카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비싸고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하락폭이 가장 클 수 있는 섹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제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6% 알파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는데, 요런 것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부양책이 앞으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2020년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 기저효과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지금 추정치가 잡혔단 말이에요. 올해 기저효과가 나오고 내년에 여기에서 실적 성장이 나오고 2023년부터는 다운사이드가 지금 잡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잡히고 있냐? 자, 2021년, 2022년에는 올해는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들 기업이 150조가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요걸 지금 넘어갈 거다라고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추정치들이 잡히고 있어요. 이거 이상 될 거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20% 정도 추가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밸류를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적정 밸류가 3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3천 정도가 적정 밸류예요. 올해 거까지 하면. 그럼 이제 내년 거까지 하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3,500에서 3,600 정도 되거든요. 내년 적정 밸류가.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버블 포지션이냐? 여기도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다운사이드가 나오면 보통 다운사이드가 나오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 나오거든요. 자, 2007년도에도 자, 이때 70조를 벌었다 그랬죠. 그리고 2008년도에 리스크가 노이즈 요인이 나왔을 때 얼마를 벌었냐면 40조를 벌었습니다. 자, 다운사이드가 30%, 40% 정도 나왔죠. 30%에서 40% 폭.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 2018년도에 150조를 벌었는데, 자, 2020년도에 얼마를 벌었냐면 105조를 벌었어요. 자, 딱 30% 알파 정도 나왔죠. 그럼 다운사이드를 30%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022년도에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한 170조 정도 잡히고 있는 건데, 한 20%니까 180조 정도 잡히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30% 정도 디스카운트 해주면 이게 완만하게 나올 때는 10% 20% 줄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노이즈 요인이 나오게 되면, 폭락장이 오게 되면 이게 한 30%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8 곱하기 3이면 38, 24, 54. 대충 한 130조. 그러면 이거 적정 밸류가 얼마냐? 자, 2,500에서 2,600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자, 2021년도에는 3,000이 적정 밸류예요. 자, 2022년도에는 3,600이 지금 적정 밸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3년도에는 2,600까지 다운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근데 이게 2023년도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긴축 시그널이 나오면 다운사이드가 한 2,600포인트 정도?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21년, 2022년도에 지수가 4,000, 5,000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얼마나 쌓여있는 거예요? 5,000 가면 반토막 나는 겁니다. 자, 4,000 가면 마이너스 30%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6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50% 이상. 이 변동성들이 만들 수 있다. 그럼 이 긴축 시그널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추가 부양책은 앞으로 없을 거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은 앞으로 없을 거라는 거죠. 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요번에 만약에 폭락이 오면 2023년 뭐 이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2021년, 2023년 여기 어디서 많이 온다 그러면 이 폭락이 오게 되면 이 이후에는 뭐가 움직일까?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다음 주도 섹터. 지금 주도 섹터는 뭐예요? 2차전지, 뭐 뭐 배터리, 인터넷 이런 거였잖아요. 인터넷 헬스케어 있었는데, 바이오는 계속 주도 섹터일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계속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바이오는 계속 움직일 건데, 배터리 인터넷은 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왜냐면 바이오는 테마만 바꿔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가던 놈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배터리 기업은 우리나라에 딱 3, 4밖에 없잖아요. 걔네들은 밸류 부담이 해소되기 전까지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카카오 네이버밖에 없다고, 인터넷도. 걔네들도 밸류 해서 이제 못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폭락 이후에 움직일 거는, 자, 친에너지, 풍력 태양광 섹터, 그 다음에 건설. 왜? 돈 푸는 건 그만할 거니까 이제. 그럼 뭐 할 거냐? 투자를 늘리겠죠. 일자리 늘려야 되니까. SOC 투자 본격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집 많이 지을까요? 집 많이 안 지을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자, 친에너지. 자, 요쪽 인프라 늘리겠죠. 그 다음에 전기차 어때요? 전기차는 만들어놨는데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해. 그리고 자율주행 해야 되는데 5G 부족하잖아요. 투자 어디 늘어날까요? 5G, 스마트 그리드, 반도체. 자, 친에너지. 건설 섹터. 그 다음에 IT 섹터에서는 어때요? 자, 5G하고 스마트 그리드, 반도체. 요쪽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음에 폭락이 오면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스탠스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자, 인프라 투자하면 뭐 하겠어요? 4차 산업 하겠죠. 4차 산업 인프라 투자하면 뭘 하겠어요? 자, 자율주행. 자율주행 인프라가 뭐예요? 5G.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자율주행 가기 전에 전기차가 가야 되는데, 전기차 인프라가 뭐냐? 뭐, 전기 관련된 거잖아요, 다. 자, 이거랑 이제 엮어서 놓고 보면 전기 관련된 거 인프라가 뭐가 늘려야 돼요? 풍력. 야, 전기를 원자력 갖고 생산하는 거는, 자, 노이즈가 너무 높아. 그리고 이제, 석유에서 이제 전기로 옮겨가는 시점이니까, 자, 미래 캐파를 키울 게 뭐냐? 풍력, 태양광. 자, 그럼 풍력, 태양광 이 단지를 많이 걸성해야 돼. 건설. 풍력의 소재는 철이야. 철강.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시대하고 인플레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긴축 시그널을 계속 가져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 올라가고 뭐하고 하겠죠. 금융. 자, 부도가 나기 전에는 다음 이제 주도 섹터가 단기적으로 진행이 될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섹터 어디가 아닐까 라는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섹터 변화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돈 푸는 거 그만하고 이제 투자를 늘릴 거라는 거죠. 그럼 이 투자를 늘릴 때 뭘 늘릴 거냐? SOC예요. 그럼 이 SOC가 뭐가 잡힐 거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4차 산업,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아직 지금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이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위성이 있죠, 위성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6G부터는 무슨 뭐 해갖고 그 스페이스X에서 지금 뭐 위성 쏴가지고 위성으로 지구를 덮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되면 뭐 5G가 망할 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 인프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인프라.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건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인프라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스마트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입혀지고 뭐하고 하면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굉장히 좋은 테마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실적도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전기차 충전기 같은 거 많이 달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친에너지.
자, 이거 전기가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전기를 뭘로 만들 거냐? 풍력, 태양광. 이건 이미 스탠스 주고 있잖아요, 다. 정책 스탠스 다 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겠구나. 자, 풍랑이 한번 오면, 그 다음에는 출발할 애들 얘네들이겠다. 요걸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지금 얼마나 비중을 갖고 가고, 나중에 만약에 풍랑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비중을 어떻게 늘려갈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친에너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요거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건설. 단지 조성 같은 거 하고 하면 건설회사가 할 거 아니에요. 자, 요런 걸로 대규모 수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철강, 풍력 이런 거, 타워 같은 거 만드는 거 다 철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인플레이시드가 장기화되고 뭐고 하면, 이제 금융. 이거는 물가, 금리가 장기적으로 움직일 거다. 라는 스탠스를 잡으면 금융. 그러면 다음 주도 섹터는 건설, 철강, 금융이 될 가능성들이 있네. 그리고 IT 쪽에서는 요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쪽들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아 보인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주도 섹터가 다음 주도 섹터는 뭘까요? 자, 코로나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임상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죠. 이 임상을 뭘 많이 하냐? 지금 이제 암하고 치매인데, 자, 기대감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치매 관련된 게 이제 기대감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CMO. 이거는 이제 실적이 보여지는 기업들이니까. 그리고 시밀러.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한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하나 상장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암 관련돼서 키트루단가 이거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무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다시 이제 주도 섹터가 잡힐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백신 쪽에서 이런 테마들이 붙을 수 있겠죠. 바이오는 항상 테마로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잡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건강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어. 자, 건강 보조식품, 건강 기능식품. 자, 이건 이제 식료품이랑도 연결이 되고, 요런 쪽이, 지금 성장 모멘텀들이 잡히고 있다. 요런 쪽들이 주도 섹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쪽은 요래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가고 어떻게 꾸려갈 건지, 그런 것들을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정책 스탠스들을 보면서 내가 투자 계획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장기적으로 금리는 오를 거다. 자, 2021년, 2025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이즈는 나올 거다. 자, 긴축 시그널이 만들어지면 이걸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 이런 긴축 시그널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시장이 한번 발작을 하고 뭐하고 하면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자,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긴축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요러면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폭락이 진행이 되게 되면 뭐가 제일 많이 빠질까? 지금 시장에 제일 비싼 게 뭐야? 시장에서 제일 비싼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금리 수준까지 견딜 수 있는지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쪽 비중을 줄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2차전지 쪽에서는 근데 안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싸진 않아요. 그 안 비싼 기업들은 사야죠. 근데 비싼 기업들은 폭락이 와도 사면 안 된다고요. 장기적으로 쉴 수 있어요. 한 3년, 5년 이렇게 쉴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한 구조조정. 자, 물가하고 금리가 천천히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악의 폭락의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 폭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경제가 2023년에 다운사이드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마이너스 10%만 이렇게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정은 안 와요. 폭락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그냥 진짜 1만 포인트까지 대세 상승장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비 기업 가게가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고 금융 리스크가 안 오고 구조조정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3년에서 10년에 거쳐서 천천히 망하는 거죠. 먼저 이제 가장 부실한 데들이 망하고 그 다음이 망하고, 물가하고 금리가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지금 계획을 잡아놨던 대로 2023년까지 안 올려도 된다. 2023년 이후에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못 올라오면 금리는 안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천천히 망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 동반한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폭락이 보통 온 다음에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그냥 옆으로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 올라오겠죠. 폭락이 없으니까. 자, 다른 애들이 올라올 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카테고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한 구조조정이 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폭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지금 채권금리가 뭐 1.6%면 막 2%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3% 넘어가 버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대응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줄도산할 수 있어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방어를 못 하잖아요.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버티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기업이라든가 가게가 나오는 거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에 줄도산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제 노이즈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머징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뭐 부동산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부동산, 주택. 노숙자를 많이 양산했잖아요, 미국에서. 이게 지금 이제 이머징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이 어딜까요? GDP 대비 비교해봤을 때 가장 비싼 부동산이 홍콩이에요. 그 다음 순위가 한국 정도 될 거예요. 한국하고 어디가 또 비싸던데? 대만, 베트남,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그리고 2017년도 뭐 이때 상승, 지금 뭐 최근에 상승이 가장 많이 나온 부동산, 전 세계에서. 그러면 요게 이제 줄도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요건 폭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이제 물가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냐, 급격하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노이즈가 나올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홍콩, 중국,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하는 게 경제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자, 과거에 우리나라가 IMF 있을 때 경제 개방 한 다음에 이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개방 하기 전에는, 기업에서 재무 같은 부분들을 막 조작을 많이 했어요. 부패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패들이 드러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금융이랑 같이 엮여서 막 망하는 거죠. 그거 어디야? 우리나라는 이제 대우 사태가 있어요. 대우가 딱 까봤더니 다 분식회계야. 이게 막 실적 이렇게 난다 근데 다 뻥이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개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 이제 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욕을 하니까,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니까,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 경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IMF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폭락이 오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요럴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올 수 있고, 기업에서 오게 되면 그 트리거는 중국에서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거죠. IMF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타격이 더 클까요? 부동산의 타격이 더 클 거예요. 이번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계구조조정이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에서 이제 뭐 IMF 이런 게 온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타격이 그만큼 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중국 대비 이제 중국에다 수출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서 노이즈가 올 수 있는데 실적 타격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안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게 오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산업은 완전 땡큐입니다. 이런 건 완전 땡큐. 이런 게 만약에 온다 그러면 중국에서 뭐 요런 노이즈들이 입혀지게 되면 중국에서 지금 막 투자를 많이 하고 했던 부분들이 다 스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올 거라는 게 아닌 게 중국에서는 지금 그 경제 개방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버블을 경계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긴축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은 긴축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방이 많이 돼 있으니까
긴축을 시작을 하고 하면 다 이제 뽀록이 나는데, 미국은 조용히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밖에다 내놓을 때는 우리는 긴축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제 시장 심리를 이제 깨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가고 있는데, 이미 지금 뭐 유동성을 회수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요거를 이제 슬기롭게 좀 지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맥힐지 안 맥힐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터지면 부동산이 터질 것이고, 부동산이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IMF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기업에서 부도가 터지면 중국발로 터질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에서 이제 터지면 이머징,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가 터지면 이머징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머징에서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보면 2008년도에 자 미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2008년도에. 근데 2008년도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미국 주식시가 10년 이상 올라갔어요. 글로벌에서 제일 세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올라갈 때 어때요? 처음에 이제 뭐 한 2년, 3년은 소외가 됐어요. 이머징이 가장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왜? 처음에 그러니까 회복은 가장 빨라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리스크가 만약에 터지면, 이머징에서 터지면 어떨까요? 회복은 미국이 가장 클 거예요.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쉴 거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왜? 버블을 메워야 되니까. 근데 이머징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을 털고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뭐 10년 이상은 저는 이머징이 가장 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올 때는 리스크는 가장 혹독하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머징에서. 이제 그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그 정도예요. 자, 그럼 보면 제가 이제 굉장히 불안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불안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 그냥 놓고 보자고요. IMF 때로 돌아가면 이거 투자 안 할 거예요? IMF 터지기 전이든, IMF 터지기 전에 해봐야 1000포인트예요. 지수가. 그럼 투자 안 할 거냐고. 터졌을 때는 몇 포인트예요? 25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든 250포인트든 완전 땡큐잖아요. 다만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관리를 좀 해주는 거죠. 아까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IMF도 우리가 이 IMF가 왜 터진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경제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경제 개방을 하면서 해외 자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무적으로 노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패가 심했던 거죠. 경제 개방을 안 해놓다 보니까 부채가 심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 부패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이 정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럼 중국에다 지금 투자를 할 때 뭘 해야 될까? 보이잖아요. 금융, 건설, 뭐 요런 거 중국에 투자하면 좋겠죠. 이때 뭐 지금부터는 이제 뭐 금융, 건설, 철강. 전 세계에서 철강 소비량이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쪽들이 앞으로는 중국도 좋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터지면 중국에서 터질 거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이거는 터지면 어디서 터질까요? 대만이나 중국이랑 미국에서 싸워도 대만이나 한국에서 싸우겠죠. 한국, 북한, 중동 같은 경우는 뭐 이란이랑 뭐 사우디, 최근 이제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사우디랑 좀 이제 많이 안 좋아졌어요, 사이가. 그래서 이런 전쟁 이슈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만, 한국이나 북한 쪽에서, 그리고 중동, 뭐 이머징 아니면 이것도 중동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부동산발로 터졌던 건데, 이걸 만약 터지면 홍콩이라든가 한국이 타격이 가장 클 거다. 이런 부실을 털고 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이 리스크 있었던 게 이제 유럽발 리스크가 있었는데, 요런 리스크가 터질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포퓰리즘이 터진 거거든요. 자, 유럽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제 장기 저성장으로 갔잖아요. 미국, 일본. 이런 노이즈는 유럽에서 나왔던 노이즈 같은 게 나오면 미국, 일본 같은 데서 나올 것 같고, 요거는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막 변동성이 많이 없고,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 이게 변동성이 커질 거고,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가고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IMF 때처럼 기업이 터지면 이제 중국에서 터질 거고, 부동산이 터지면 홍콩이나 한국에서 터질 거고, 이게 같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거는 뭐 이머징이나 중동에서 나올 거고, 만약에 유럽처럼 이제 포퓰리즘,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거에 복지를 키우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장기 저성장은 이제 미국, 일본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401k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금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퇴직연금 이런 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잖아요.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회수. 이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퇴직연금 이거 해가지고 401k 뭐 이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때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매도가 들어갈 거라고. 계속 이제 회수를 시켜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런 게. 퇴직연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가 있는 돈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같은 데보다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자본이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깡통 나겠죠. 우리나라는 내수는 좋을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돈이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수는 좋을 가능성이 없고, 어차피 이제 기업들은 계속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오면은 뭐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쌈박질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뭐 코로나,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질병 이런 거니까, 이런 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쌈박질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보호무역주의였죠. 근데 이제 보호무역주의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노이즈가 나올 부분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겁나죠. 이때 막 이제 하락에 나오고 뭐 하니까. 근데 지금 해치에서 놓고 보면 과거로 돌아가면 투자를 안 하겠냐 이거예요. 다 좋은 기회였잖아요. 코로나,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 이거는 회원분들은 저랑 같이 겪었어요. 이거 겪어보니까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땡큐야. 똑같다니까요. 이런 거 와도 똑같다고요. IMF니 2000 뭐 금융위기니 이런 거 와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것들 오면 그냥 두들겨 맞으면 돼요. 맞은 다음 금방 회복합니다. 이런 리스크 있을 때 회복한 거 보세요. IMF 뭐 이거 있을 때도 막 1년 만에 회복해요. 막 한 3년 동안 노이즈 온 다음에 1년 만에 다 회복한다고. 전쟁 이거 있을 땐 대박이고. 대세상승장. 근데 지금 요게 지금 또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 같은 것처럼 굉장히 지금 소비를 억제시키고 막 이렇게 뜬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번 딱 또 튀어주면 이 다음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나 IMF 같은 게 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중국발로 터질 수가 있고, 이거 이제 뭐 부동산이 터져도 이것도 이제 이머징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이게 터지면 그 2008년도에 이거 미국에서 이게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10년 동안 가장 좋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이머징이 더 빨리 올라왔죠. 왜? 관련이 없으니까 덜 빠지고 빨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게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들 올라왔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터지면, 한국에서 터지면 미국이 가장 회복이 빠르겠죠. 미국이라든가 뭐 인도 뭐 이런 데들이 제일 회복이 빠를 거라고요. 뭐 브라질이나 인도 뭐 유럽 이런 데도 회복이 제일 빠르겠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부실을 털었으니까 이머징이 굉장히 크겠죠. 중국이든 이머징에서 이런 부실들이 터지면 뭐 한 10년은 제일 좋을 거라는 거예요. 이 리스크가 온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어떻게 이제 리스크가 오는지 그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머징 시장 좋을 때, 이때는 미국이 안 좋았어요. 미국은 뭐 오른 게 없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많이 올랐던 거예요. 우리나라 못 올라갈 때. 이때 미국이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이즈가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머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소비를 계속 많이 해줄 거니까. 중국에 가장 붙어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만, 한국. 근데 대만은 어때요?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한국은 어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 포지션을 생각을 해갈 때 노이즈라는 게 오면 항상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런 노이즈를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초짜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는 거죠. 인플레라든가 금리가 이게 급격하게 이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건 이제 매도 찬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성장 섹터는 이제 폭락이 오면 성장 섹터 밸류 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든 뭐든지 정부에서 개입을 할 거다. 그럼 정부에서 개입을 하면 뭐가 제일 빨리 올라갈까요? 성장 섹터가 빨리 올라가겠죠. 그럼 얘네들 덜어서 성장 섹터 사면 돼요. 그럼 지금은 이런 게 오기 전에는 어때요? 오기 전에는 얘네를 담아가야죠. 지금은 이 관련된 게 경기 민감주. 그러다가 이런 게 만약에 오면 성장 섹터는 노이즈가 오니까 거꾸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장 섹터를 또 이제 담아가야죠. 그 다음에 이런 큰 리스크들이 오게 되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큰 리스크가 오게 되면 뻔하잖아. 이제 다음 주도 섹터는 친에너지 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프라. IT 인프라에서는 뭐 뻔하죠. 반도체, 뭐 5G, 뭐 이런 거. 이제 빅데이터.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하면 뭐 보안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커질 수, 이런 기업들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고. 근데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요즘에 시총이 큰 거는 이제 뭐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 쪽이 위주로 움직이겠죠. IT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매 뭐 이런 걸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건설, 뭐 금융, 철강 이런 거는 앞으로 10년 동안 디플레이시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인플레 시대하고 금리 인상 시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 시대가 되면 얘네들이 좋은 거예요. 자, 앞으로 미래 주도 섹터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럼 폭락이 한번 오게 되면 얘네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모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리스크 때처럼 이렇게 쉴 때는 어때요? 이게 쉴 때는 지수가 많이 못 움직인다고.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에서 기축통화가 옮겨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뭐 걔네들이 이제 지금 포퓰리즘에 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돈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푼 데가 어디예요?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푼 데가. 그러면 얘네는 성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많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움직일까? 이때 움직였던 게 이제 중국 관련된 거였다고요. 화장품, 뭐 건설 중소형, 건설 금융 중소형 이런 장세가 또 오겠죠. 이제 뭐 금융 중소형주가 움직일 때는 뭐 때문에 움직였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움직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 은행으로 바뀌면 뭐 이거 관련된 것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디지털 은행으로 바뀌면 이제 보안 뭐 이런 거 중요해지는 거 이런 애들이 주도 섹터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딱 이해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절을 해나가면서 운영을 해나가면 장기적으로 이 성장 흐름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회피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피해야지 언제 올 거니까 이 시점을 잡아서 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기회